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쌀쌀한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거의 뭐 겨울입니다. 네. 저도 옷 샀어요. 추워져서. 혹시 지금 입고 있는 것? 네. 따뜻한 쇼핑했어요. 쇼핑. 네, 따뜻해 따뜻한 보입니다. 옷은 이미 뭐 꽤 있으셨을 텐데. 또 그 계절은 또 그 따뜻한 그 계절의 따뜻함이 또 필요한 거니까. 아, 그래요? 2018년에 영하 3도하고 2017년에 영하 3도는 다르니까요. 올해 또 더 춥다 그러더라고요. 11월 한파가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일 난 게 집에 입을 옷이 없어요. 왜요? 긴팔 옷이 다 사라졌어요. 왜요? 아니 중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긴팔 옷이 어디로 갔나 봐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반팔을 입고 지금도 막 껴입고 다니고 있어요. 되게 저 집에 계신 높으신 분이 너무 옷을 안 사줘서 항의하는 뜻으로 몰래 버린 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신경을 안 써주시긴 해요. 집에 계신 높은 분이. 모르는군요. 남편 네. 긴팔 옷이 없다는 거. 네. JYP가 어디 가서 싼 긴팔 티라도 하나 사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또 그것도 이제 20대 같으면은 진짜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긴팔로 그냥 주섬주섬 사가지고 입을 수가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아무 옷이나 못 사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또 나이 들면 또 슬픔이더라고요. 자, 책 좋아하시는 우리 책걸상 애청자분들에게는 겨울이 사실 책 읽기 더 좋은 계절 아닙니까? 맞아요. 밤이 길어서. 여름은 사실은 좀 덥죠. 가을은 그리고 날씨 좋고 뭐 경치도 좋고 해서 밖에 나가기가 쉬운데 겨울철은 밤도 길고 날도 춥고 뭐 하겠습니까? 책 봐야죠. 네.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그 당선 합격 개그편을 듣고서 그 승우님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책걸상을 아주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유독 눈이 이르게 떠진 오늘 당선 합격 계급을 다 읽고 나니 감사한 마음을 작가님과 책걸상 크루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퇴사 준비생의 독교편을 듣고 읽은 후에 퇴사해서 입사시험 하나만에 매달려 왔습니다. 지금에야 하나의 합격과 또 한 곳에 발표되기라는 다소 편한 상태에 이르고서야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스스로 그 시험들의 부조리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제도의 완전성을 억지로라도 믿어야 제 자신의 준비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 당선 합격 계급 읽는 걸 조금 미뤄두셨군요. 자, 퇴사 준비생의 독교편 재밌게 읽었잖아요, 저희가. 네. 런던 편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런던 편 나왔습니까? 이미 샀어요. 네, 아직 못 봤는데요. 네. 자, 팟빵 게시판에 오싹 당근님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책걸상 업데이트되는 월요일을 기다립니다. 월요병이 사라졌다니까요. 수요일에도 업데이트 되는데. 네. 특히 YG님 팬입니다. 거침없이 비판하실 땐 속이 시원하고 많은 책을 쉼없이 소개하실 땐 멋집니다. 책 읽다 보면 점점 주변에 사람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책벌레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구나. 항상 감사드려요. 꾸벅. 네, 감사합니다. 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지셨나 봐요. 오싹당근님 너무 책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YG는 주변에 사람도 많던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읽는지 참 신기합니다. 사람 많지 않아요. 네, 알고 보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마음의 힘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JYP님 진짜 취향 저격이네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 수많은 책 중에 용의자 X의 헌신을 책으로 꼽으시고 그 다음으로 열거한 책들이 제가 이전에 진짜 재밌다고 생각한 소설들이더라고요. 저도 이과 전공인데 JYP님도 그러셔서 그런가. 물론 게이고도 공대 출신이라 책 읽다 보면 게이고하고 둘이 손잡고 쎄쎄쎄하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 신땡땡님 소설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거든요. 하지만 게이고님 그런 답답한 느낌이 없고 발상이 기발해서 좋아요. 그리고 제 팬레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쓸 때는 잘 몰랐는데 소리로 댓글로 읽으니 왜 이렇게 부끄럽고 웃긴지. 요즘 보직 변경으로 얼빠진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댓글이 읽혀지는 것 듣고 기운나서 한 이틀 재밌게 살았어요. 지금은 사라진 내 유머 감각,
JYP님의 낄낄거림을 듣고 되도록 빨리 되찾아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JYP 팬인 거 크크. 야 장문의 JYP 팬 인증 팬 인증.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예, 신땡땡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저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예. 신경숙 씨 소설이 아닐까 싶어요. 그 소설을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습니까? YG는? 히가시노 말 게이고 잘해야 됩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이랑은 많이 다르죠. 신땡땡 한국 사람이겠죠 아마? 네, 저는 신경숙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달리 뭐 하여튼 떠오르는 작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의 힘님 신경숙 씨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이 답답해서 터져버릴 것 같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신땡땡이라고 하지 말고 신경숙이라고 취향이니까요. 이름 석자를 네. 밝히셔도 하나도 상관없어요. 저도 사실 신경숙 씨 소설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네. 전 뭐 많이 읽진 않아서 네. 음. 그 뭐죠? 그 엄마 얘기 나오는 엄마를 부탁해. 네, 그거 뭐 그 정도면 재밌게 잘 봤죠, 뭐 그래. 저는 신경숙 씨 소설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그 단편 소설집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단편 소설집이 표절 시비로 초창기 소설. 네,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뭐 네. 있죠? 기차 뭐 그쵸. 7시 그것도 기차 신경숙이죠. 7시 였다는 네. 네, 네. 그리고 뭐 되게 많아요. 풍경 소리, 뭐 초창기부터 풍금이 있던 시작하면 자리. 풍금이 있던 자리 등등등. 딸기밭 등등 아주 많죠. 네. 자, 오늘 만날 책은 무엇입니까? 오늘 책 야, 오늘 심상치 책. 않죠? 네. 네, 괜찮습니다. 야, 이거 무슨 연속해서 너무 좋은 소설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네, 오늘 저희가 박평이랑 같이 살펴볼 소설은 실레스트 잉이 지은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라는 소설입니다. 네. 원제는 Little Fires Everywhere. 네. 네. 원제를 그냥 그대로 살린 거죠.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는 JYP 픽입니다. JYP가 게브리엘 제빈에 이어서 엄청난 작가를 하나 발굴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되면 이렇게 한 권씩 엄청난 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 또 이맘때쯤보다 조금 더 겨울에 가까울 때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제목부터 좀 약간 좀 진부하죠. 네, 진부하죠. 작은 불씨는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그리고 이 실레스트 잉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장편이고요. 이 책이 비교적 젊은 사람이고 우리나라에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뭐 두 분도 한 권도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실레스트 잉이 1982년생이에요. 네, 자, 1980 게브리엘 제빈보다도 5살이 더 어린. 네, 1982년생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한 30대 중반 정도? 네. 만 36세. 네, 30대 중반 정도고 실레스트 잉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계 2세입니다. 그리고 이 실레스트 잉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를 내기 전에 첫 번째 작품을 내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첫 번째 책이 Everything I Never Told You라고 하는 2014년에 원서가 나온 책인데 그 책도 번역이 되었어요. 2016년에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원제를 그대로 옮긴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미국으로 이주해서 오하이오주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을 소재로 다룬 소설이에요. 그 그래서 책도 봤어요? 그 책을 저는 읽지는 않았고요. 이 실레스트 잉의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가 너무 좋아서 이 작가의 전작이 혹시 번역이 되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작품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국내에서도 번역이 되었고 대충 어떤 줄거리인지는 제가 한번 들여다봤었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는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미국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픽션 부문에 10 안에 들어있는 소설이거든요. 1년 동안 톱10에. 네네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자고 하셔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고 왜 익숙하지? 그러니까 뭐 제목이 익숙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했더니 아마존 들어가면 계속 그 메인 프론트 페이지에 이 표지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이게 참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하니까 그렇게 약간 촌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런 걸 또 읽자 그래. JYP에 대한 깊은 불신.
JYP가 뭘 보자 그러면 다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는 이 악마 같은 자들. 아니에요. 아니 작은 불씨는 지들이 책 더 읽는다고. 응? 아니 애청자분들 들어보세요.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영어 사대주인가 싶게 또 리틀 파이어스 리틀 파이어스 에브리띵이라고 하니 에브리웨어. 에브리웨어를 하니까 아 맞다 그 소설이지라는 이 하면서 사대주의자들.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대체 어떤 소설이기에 거의 1년 가까이 뉴욕타임스 픽션 부문에 10 안에 들어있을까. 그것도 젊은 작가, 젊은 여성 작가인데 하면서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이 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리틀 파이어 폴 에브리얼과 파이어스 에브리얼과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느낌이 이렇게 다른지. 그건 사대주의인 거죠. 영어 사대주의. 네.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데뷔작도 아마존 올해의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매사추세츠 북 어워드,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어워드 등의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못 봤지만 네. 이 실레스트 잉이 첫 책을 낸 다음에 이미 첫 책으로 미국에서 미국 문단의 기대주 약간 평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대중들한테도 호평을 받은 책이어서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가 미국에서 나왔을 때 일단 화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독자들이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지금 현재도 출간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베스트 10 안에 들었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초 베스트셀러 소설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올해 나왔는데 그다지 화제가 안 되었는데 그걸 또 JYP가 딱 또 픽해가지고 심지어 서점에서 직접 보시고 고르신 네, 거죠. 네. 서점에서 그냥 저 뒤적뒤적 이건 뭐야 이러고 보다가 요거 왠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러고 사서 읽었는데 대박인 거죠. 그래서 대박입니다. 두 분께 같이 읽자고 얘기를 네. 했었죠. 자 근데 이제 실레스트 잉이 진짜 앞날이 기대되는 유망주인 것 같긴 해요. 뭐 유망주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떠버렸긴 합니다만은 자, 이 친구가 이제 만 36세 아닙니까? 네. JYP가 오래 살기만 하면 이 사람이 노벨상 타는 거 볼 것 같습니다. 네, 실레스트 잉. 제가 요새 노벨상 탈 거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그 같아요. 피에르 르메트르에다가 그 게브리엘 제빈에다가 이제 실레스트 잉까지 있었는데 솔직히 셋 중에서 실레스트 잉이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맞아요. 확률이 제일 아,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저도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레스트 잉은 박평도 네.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의 주류 문단에서 계속 경력을 쌓으면서 대중성까지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비바제인의 그 게브리엘 제빈이나 피에르 르메트르는 그게 참 재미있고 문학성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어떤 책들이 노벨상을 받는지 좀 알잖아요. 이 결이 약간 다른데 달라요.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이 소설은 노벨상을 타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느낌? 노벨상 수상 작품의 풍모가 확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대중적으로 재밌다는 거. 그게 참 신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대목도 굉장히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저자 소개를 하면서 실레스트 잉이 그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계 2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계 가족의 이야기를 첫 소설에서 녹아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는 그런 느낌의 소설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 잉이라고 붙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는 그냥 완전히 서양식 이름으로 그 작가 표기가 돼 있어도 뭐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데뷔작은 자기 가족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겹칠 수밖에 없는 중국계 이주 가족의 이야기를 다뤄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는 철저하게 미국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하이오주, 그러니까 무대는 똑같아요. 이게 오하이오주에 이 쉐이커 하이츠라고 하는 실제로 있는 계획 도시가 있고요. 그 오하이오주의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계획 도시가 있는데 그 쉐이커 하이츠에서 1990년대 중반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를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게 실레스트 잉이 쭉 이제 펼쳐 보인 거죠.
기본적인 설정은 두 가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쉐이크 하이츠에서 3대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주 뭐 부유하다면 부유하고 일단 전통적이고 그러니까 그 아주 클래시컬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집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있죠. 아이는 4명이고 두 부부는 남편은 변호사고 아내는 그 지역의 신문 기자죠. 지역 신문의 지역 베테랑 신문의, 기자. 네, 베테랑 기자. 음.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아주 그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집이고요. 그 이 집에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임대를 해주고 있는 집에 새를 들어서 사는 한 미혼모 가정이 입주를 하는 거죠. 네. 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혼모 여성. 근데 이 여성은 예술가예요. 사진을 찍는 일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가족과는 달리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정처 없이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집이에요. 그리고 그 미아의 딸이 있습니다. 펄이라고 하는 10대 딸이 있고 그 펄이라고 하는 10대 딸은 그 방금 얘기했던 거기에 이제 3대째 털을 닦고 있던 지역 엘리트 유진의 집안의 10대 아이들과 이제 같은 연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두 가족이 마주침의 인연이 생기는 건데 그 이 쉐이크 하이츠라고 하는 오하이오주의 그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계획 도시에서 그 가족의 이 리처드슨 가문인데 그 리처드슨 가문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는 변호사고 엄마는 지역 신문의 베테랑 기자잖아요. 그 쉐이크 하이츠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그 두 사람한테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이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마치 이 쉐이크 하이츠의 중산층, 잘 나가는 성공한 중산층의 모델 같은 그런 집안이 그 리처드슨 집안이고요. 그리고 근데 그 리처드슨 집안이 이제 떠돌이 예술가인 10대 미혼모, 10대 딸을 둔 미혼모에게 이제 새를 낳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펄이라고 하는 10대 딸과 그 리처드슨 가문의 셋째 아들인 무디라고 하는 친구가 동갑내기인데 그래서 둘이 이렇게 약간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무디가 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렇죠. 관계. 그리고 펄도 무디를 통해서 알게 되는 리처드슨 가문이 너무나 동경의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한 곳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엄마를 따라서 여기저기 떠돌이 신세이고 뭐 필요하다면은 그 좁은 차 안에서 같이 엄마랑 자기도 하고 뭐 어디서든지 간에 1년 이상 정착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10대까지 누리고 왔는데 이제 그 리처드슨 가문의 집도 너무나 큰 데다가 막 집에 수영장도 있고 엄마는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그 집 엄마는 나를 맞아주고. 네. 네. 그리고 또 무디의 누나가 있는데 이제 제일 큰 누나가 있는데 그 무디의 큰 누나는 자기가 평소에 입고 싶었던 그런 패셔너블한 10대 아이돌 같은 옷들을 입고 다니고 가끔씩 너도 입을래 하고 옷을 막 주기도 하고. 네. 긴팔을 잃어버렸니? 그럼 긴팔을 어디서든지 다 구해서 그냥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집 안으로 이렇게 소속되고 싶은 열망을 맞아요. 갖게 하는 그런 집인 거죠. 차라리 내가 이 집의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미아라고 하는 엄마는 그렇게 리처드슨 가문에 점점 동화되고 싶어하고 계속 그쪽에 다가가려고 하는 10대 딸을 좀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죠. 그러니까 리처드슨 가문은 어떤 질서, 규칙 혹은 뭔가 이렇게 정해진 어떤 주류 사회 이런 거를 상징한다면 중산층. 예, 미아 펄 이 모녀는 뭐 자유로움, 뭔가 상상력 내지는 뭔가에 얽매이지 않는 뭐 그런 삶, 되게 히피적이고 히피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데 재밌는 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약간 동경하는 느낌이 약간은 소외계층 뭐 이런 느낌. 자, 근데 이 줄거리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 소설은 처음에 이미 결말이 제시가 됩니다. 첫 장면이 아주 충격적이죠. 첫 장면이 충격적이에요. 첫 장면이 어떤 충격적이냐면 그 쉐이커 하이츠의 중산층의 상징 같은 리처드슨 가문의 저택에 불이 납니다. 네. 그리고 필경 방화에 의한 화재로
불이일 것으로 지금 누구나 지금 생각하는 그런 네, 불이다.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들과 이웃들 모두가 다 불이 났던 시점에서는 몰랐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집에 불을 저지른 사람이 그 리처드슨 가문의 막내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소설을 딱 펼치자마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소설을 펼칠 때 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미아와 펄이 떠나죠. 떠납니다. 그리고 열쇠를 이제 놓고서 떠나고 열쇠를 놓고서 떠나자마자 그 집에서 불이 나요. 얼마 후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방화를 저지른 건 그 미아나 펄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그 집의 막내 딸이 불을 저지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게 네. 시작입니다. 시작이자 결말이죠. 네, 그게 시작이자 결말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1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미아와 펄이 쉐이커 하이츠에 처음 정착을 하게 된 시점부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이야기가 되는데 순간에 이제 약간의 불길한 문장들이 막 삽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디랑 펄이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무디라고 하는 아이는 10대 아이는 자기 집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집에 도대체 어떤 가족이 와서 사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자기 또래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뭔가 알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10대 또래 소녀가 있으니까 말을 걸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딱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 펄을. 근데 그때 이제 소설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디는 평생을 두고 고민했다. 그때 내가 펄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펄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뭔가 불길한 문장들이 중간에 있으면서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불이 나고 미아 펄이 떠나는 거는 이미 이제 알려졌는데 네. 그럼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떠났으며 불은 도대체 왜 났으며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소설에서 불은 났지만 뭐 사람이 죽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막 죽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단순히 불 났고 사람이 떠나는 거라는 거는 이미 알려졌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라는 게 계속 궁금해지는 그런 전개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펼치자마자 또 어떤 또 알 수 없는 문장이 나오냐면 봄 내내 어린 미라벌 맥컬러 혹은 메이링 초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 라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냐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른 미라벨 맥컬러 혹은 메이링 초.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건 한동안 이야기 전개에서는 나오진 않잖아요. 나오지 않죠. 앞에만 얘기가 첫 되고. 페이지에 나오고 한 200~300쪽 나간 다음에 나오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사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습니다. 첫 문장이 쉐이커 하이츠 시에 사는 모든 이는 그의 여름 리처든슨 신의 아이들 중 막내인 이저벨이 어쩌다 정신이 나가 집을 태워버렸는지에 대해 수군거렸다. 봄 내내 어린 미라벌 맥컬러 혹은 메이링 초 어느 편이냐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렀던 것에 관한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새롭고 충격적인 토론거리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그 미라벨 맥컬러 혹은 메이링 초우에 대한 스캔들 때문에 막 그 쉐이커 하이츠가 들썩들썩 거렸는데 이제 그 사건이 리처드슨 가문의 막내딸인 이저벨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출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뭐 덮였다라는 이제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택에 불이 난 얘기 그리고 미아의 딸인 펄이 떠난 얘기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작을 딱 보면은 막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의 한 장면 맞아요. 혹은 시작이나 끝장면 이런 거 보는 듯한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되게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는 소설들 치고 안 좋은 소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문장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중산층 이 저택의 저 화재 불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되게 중요한 이제 호기심들을 다 던져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리처드슨 부인은 당연히 집에 불이 나니까 대피를 하는 거죠.
근데 집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은 다행히 다 밖에 나가 있었고 그러면서 리처드슨 부인이 막 잠옷바람으로 밖에 나와서 막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집이 타고 있는 걸 보면서 막 걱정을 하죠. 아, 큰애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 둘째 남자애는 어디 있을까? 셋째 그 무디는 어디 있을까? 근데 막내딸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순간 스스럼 없이 놀라죠. 나는 왜 지금 막내딸 걱정을 그쵸. 안 하고 있지? 본인도 아는 거예요. 저 불을 저지른 건 막내딸이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독자들은 막 궁금해지는 거죠.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왜 도대체 막내딸은 미쳐서 불을 질러버린 걸까? 아, 정말.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네,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지금 제가 줄거리를 소개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줄거리를 말하고 그러니까 설정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라고 말을 하면 그것도 스포일러가 지금 되기 십상이에요. 근데 나름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지금 짜여져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 네. 그게 실마리가 네, 되고 조금만 막 이렇기 얘기하다 때문에, 보면 그 옆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하다 보면 이러면 스포일러인데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재밌었던 거의 추리 소설 수준의 미스테리하죠, 미스테리. 미스테리합니다. 장편 소설 읽으면서- 수준의 복잡한 읽으면서 프로세스. 되게 궁금해요. 도대체 그러면 펄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지? 음. 미아의 정체는 뭐지? 분명히 나올긴 나올 건데. 네, 왜냐하면 네. 되게 미아가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그 미아의 미스테리한 설정을 파헤치는 게 또 이 소설의 중요한 그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이 실레스트 잉이 1960년대 홍콩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물리학자와 화학자를 부모로 뒀더라고요. 그 아버지나 엄마는 거기 대학교의 교수였던 거예요. 그 굉장히 중산층 중국계 2세였던 거죠. 근데 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의 정말 주변 인물로 누가 나오냐면은 그 리처드슨 가문의 큰 딸의 중국인 여자친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 중국인 여자친구가 혹시 실레스트 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딱 실레스트 잉이 쉐이커 하이츠에서 10대 후반을 보냈던 시점이 이 소설의 무대랑 딱 겹쳐요. 그러니까 본인이 1990년대 중반. 그 네. 도시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대로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진짜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겠지만은 한번 지역 신문 뒤져보고 싶은 듯. 진짜 무슨 화재 사건이 있었고 혹은 그 이제 소설의 도입부에서 그 봄 내내 미러벨 맥컬러 혹은 메이링 초와 관련된 스캔들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진짜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쉐이커 하이츠의 여러 가지와 관련된 정보들은 본인의 자전적인 경험과 굉장히 겹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 큰 딸의 친구가 미국에 이제 무사히 안착한 중국계의 아이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이 좀 흥미있는 대목이었죠. 근데 이 소설은 뭐 그 실레스트 잉의 자전적인 요소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렇게 소설을 쭉 읽고 나면 전 처음에는 이 소설을 다 읽기 전에는 뭐 폴라 호킨스의 걸온더 트레인이라든지 그 계열의 어떤 가족 미스터리, 뭐 가족 추리극 뭐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설을 쭉 읽고 나가면서 이게 완전히 톤이 맞아요. 다르고 훨씬 딥하고 문학적이고 그러니까 이 소설이 잘 읽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페이지 터너라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그러니까 이 작가의 자전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어떤 자전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속도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폴라 호킨스가 책 뒷표지에 보면은 추천의 글을 한 줄 썼어요. 그러고 보면. 재치 근데- 있고 지혜로우며 섬세하다. 네, 그 걸 온 더 트레인하고 뭐 약간 통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결이 다른데 왜 폴라 호킨스가 이 추천의 글을 썼는지. 우리 그러고 보니 왜 걸 온 더 트레인은 안 합니까? 셋 다 본 것 같은데. 걸 온더 엄청 재밌는 책 아닙니까? 재밌는 책이죠. 근데 시점이 조금 그렇죠. 지나서. 네, 지나서 뭐 폴라 호킨스 신간이 나오면 그 신간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소개를 해볼 수도 있을 것 신간도 같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습니까? 동요하게 폴라 약간 호킨스는 우리가 홀대하고 있군요. 네. 이 책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이 너무 너무 재밌어요. 책이 너무 너무 재밌는데
한국에서는 무슨 1년 내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의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는 그렇다면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충격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1년 내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찾는 소설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방금 박평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 사회의 근원에 있는 어떤 무의식의 충돌 지점들을 이 책이 딱 건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음. 그 백인 중산층, 네. 네, 와스프라고 부르는 그 네. 사람들의 일종의 불안감, 불안감, 공포, 그리고 심지어 그 스스로 느끼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너무 많은 규칙들 때문에 권태, 받는 스트레스, 권태와 스트레스. 권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웬만한 미국의 중산층들이 이걸 보면서 내 얘기다. 맞아요. 예. 조금 리차드슨 집안보다 조금 돈이 없거나 집이 조금 작을지언정 기본적으로 그 집 식구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하고 거의 같은 느낌으로.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치해 놨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리처슨 가문의 큰 딸의 남자친구는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백인 중산층 집안의 큰 딸이 성공한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흑인 가족이 흑인과 사귀는 것을 둘러싼 소소한 갈등들이라던가 그리고 이 소설의 이제 후반부의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 미라벨 맥컬로 혹은 메이링 초우와 관련된 스캔들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 인종, 이민 그런 문제들이 또 이 소설에 또 깊숙이 또 확 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뭐 법적인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참 어렵네요.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스포일러를 하나도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냥 어떤 설정들이 있는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렇게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 리처드슨 집안의 아이들 4명하고 이 펄이라는 아이 그들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무슨 청소년 소설이에요. 성장 소설 네. 느낌도 많이 나고요. 또 이 리처드슨가의 엄마 아빠들 이야기 그리고 그 옆집에 이제 그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동네의 또 다른 그 백인 중산층 부부 그 사람들 얘기를 쭉 보다 보면은 뭐 좀 이상합니다만 뭐 아메리칸 파이 같은 아니 아메리칸 파이, 아메리칸 뷰티 아메리칸 파이와 아메리칸 뷰티는 너무나 큰 차이 아닙니까? 네 아메리칸 뷰티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도 좀 떠오르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네 하여튼 여러 권의 소설들 영화들 이런 것들이 마구 떠오르는데 그것들이 따로 겉돌지 않고 참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부러운 한편으로는 이렇게 소설 한 권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전체성, 총체성 이런 걸 담아내려면 이 정도의 분량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섬세함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장편 소설을 읽는 즐거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맞습니다. 했어요. 최근에 이제 맞아요. 한국 소설들이 워낙에 짧은 장편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경험을 못하고 있던 것들인데 이 안에는 이제 계급의 어떤 문제들, 갈등들 투쟁의 지점들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이게 이야기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 속에서 이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재밌게 읽혔어요. 저는 사실 약간 좀 못되게 이야기하자면은 한국 소설들이 짧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저는 2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독자들이 긴 책을 감당하지 못한 긴 책을 감당할 수 있는 독자들의 역량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이유일 테고요. 다른 하나는 독자들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작가들의 역량을 발휘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실레스트 잉의 작은 불씨는 어데나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던 게 너무나 많은 얘기들과 너무나 많은 갈등 구조와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 소설에 들어있는데 이 페이지 터너잖아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계속 보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고 끝까지 다 읽게 했을 때 또 남는 게 굉장히 묵직한 질문들이 막 여러 가지가 던져지는데 야 이런 게 정말 장편 소설의 힘이고 이런 장편 소설들을 써낼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소화할 만한 작가들의 역량, 독자들의 역량이
이제 이 한국 사회 독서 생태계를 좀 풍부하게 할 텐데 우리가 지금 그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짧은 소설들에는 되게 감각이 충만하거든요. 감각이나 설정. 네, 그런 것, 감각, 설정,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큰데 이런 장편 소설들에는 논쟁이 있어요. 네. 네, 이건 되게 강렬한 논쟁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사회 전체를 이제 추동하고 있는 대립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은 되게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네. 오죽하면은 그 두꺼운 책 싫어하는 JYP가 500쪽짜리 책을 먼저 읽고 맞아요. 같이 읽자고 했겠습니까? 음. 네. 이 책과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감사합니다. 박평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